2023년 버전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지역 감정이 생긴 진짜 이유 2013 리마인드 편 캐시보졌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오늘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간다요의 친구 효기심이 2018년 5월 29일에 지역감정 영상을 올립니다. 이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자, 효기심의 지역감정 2018년 5월 29일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23년 6월 초 아닙니까? 5년 전입니다. 엄청나죠? 정말 어마무시한 옛날입니다. 사실 이 영상이 간다요 기억에 처음 올렸을 때 그렇게 조회수가 좋은 영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하루에 3,000에서 5,000명, 5,000뷰씩 계속 매일같이 나오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0뷰씩 한 달이면은 15만 뷰죠? 근데 이 15만 뷰가 1년이면 180만 뷰입니다. 그렇게 2년 내내 그렇게 조회수가 나왔던 굉장한 그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렇게 현재 2018년 5월 29일에 올렸던 영상이 현재 481만 2,000뷰다.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가 나왔던 거죠. 댓글창이 근데요, 답도 없어요. 지금 이 영상 댓글 보면은 댓글이 19,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효기심이 채널 관리를 할 때 유일하게 동영상 댓글을 정리를 안 한, 엄두가 안 난 영상 중 하나입니다. 도저히 이 19,000개의 영상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도 인력 낭비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이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좀 아쉬운 게 많아요. 2018년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효기심 저 인간이 올린 영상 솔직한 얘기로 허접합니다. 맞지 않아요? 저 인간 목소리만 개기름 바른 목소리 내지 뭐 저 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만 와서 인간 간다요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영상이다.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주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2023년 버전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지역 감정이 생긴 진짜 이유 2013 리마인드 편 캐시보졌습니다. 캐시보졌습니다. 이거 옛날에 효기심이 올렸던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요, 이런 댓글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전라도는 실제로, 경상도는 실제로 뭐 성격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상대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건 좀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댓글 다는 거는 여기에 간다요가 지금 얘기하는 몇몇 댓글 류에도 올라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댓글은.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좀 요런 댓글들에 대해서는 조금 반박하고 시작해야 된다. 요게 뭐냐면 지역 감정은 몇천 년 전부터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상관이 없다.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자는 아마 이런 생각이에요. 지가 이제 지역 감정이 있으니까 지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강력히 추정컨대 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구지구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DJ가 먼저 했다, 박정희가 먼저 했다, 누가 먼저 했다를 또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애들이 지들끼리 쳐맞고서 싸운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쪼로록 가가지고 울면서 쫓아가서 제가 먼저 때렸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먼저 했든 이 사람이 먼저 했든 둘 다 했으면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애도 아니고 정치인 아닙니까? 저 사람이 해도 본인은 안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책임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한 걸 왜 따지고 앉아 있습니까? 지역 감정이 나쁜 건가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쳐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자기야. 너같이 얘기하는 애들이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네가 하면 어떡해. 그 얘기를 방금 했어 자기야, 방금. 사실 지역 감정이라는 게 지금 대표적인 게 영호남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죠. 근데요, 2018년으로부터 저 영상, 처음에 2018년도에 저 영상을 올리고 지금 5년이 흘렀어요. 2023년 아닙니까? 근데 현재 시점으로 간다요가 말씀드릴 건데, 지역 감정은 너무나 쉽게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가 되게 별로예요. 저는 자연스럽고 쉽게 생기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근데 거기서 끝내버리는 인간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데 어쩌라고. 자연스러우니까 내버려 둘 겁니까? 자연스러우니까 지역 감정 있는 대로 그냥 살게끔 내버려 둘 거냐고요. 그 얘기를 뭐 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지가 잘 몰라, 처음 겪어. 그럼 그 처음 겪는 거로 인한 그 반발심, 뭔가
조금 그 거북한 이게 다이렉트로 부정적인 거로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낯선 거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있는 거죠. 너무 극단적이에요, 사실. 자기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좋게 환상의 나래를 펼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완전히 그냥 밑바닥 지옥처럼 또 생각하고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둘 중 하나예요, 보면은. 지금 일본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일본을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자주 가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하고 잘 맞아서 그러겠죠. 근데 실제로 직장 생활도 일본에서 해야지, 유학도 다녀와야지 하고 극단적으로 본인이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생긴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단적인 예로 그냥 일본만 예를 든 거예요. 물론 일본을 겪은 다음에 더 좋아하게 되는 분들도 있고, 겪은 다음에 굉장히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어디든 다 극과 극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좋아하는데, 그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예요?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이란 단어가 좋은 단어 같지만 무서운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개인들의 상식이라는 게 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 주관적인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상하고 나쁜 거고 잘못된 거고 거북한 거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게 인간의 한계야.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채팅창에 있는 분들, 저 간다요, 인간 간다요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 있는 거에서 그냥 끝내면 되냐 이 말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데 어쩌라고. 뭐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게 본능이면 뭐 죽이게끔 내버려 두고 살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개개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자기의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고정관념과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식적인 거, 본인의 상식적인 거만으로도 부정적인데, 그냥 부정적인데, 자기의 상식과 안 맞으면 부정적인데, 만약에 이 상식 플러스 선동을 하거나 가짜뉴스가 퍼지거나 정치꾼들이 또 선동질하거나 이러면 그 효과는 어마무시하겠죠. 진짜로 어마무시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 간다요 지금 오늘 2023년 6월 초인데요, 저 경상도 전라도의 지역 감정은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1971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그러면 이런 말 하겠죠. 뭐 백제랑 신라는 뭐냐, 거기까지 가면 답도 없지 얘들아. 그 얘기하려면은 뭐 전 세계의 국가의 변천사 다 뜯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전부 다 뭐 지역 감정 다 있었고 시부레 뭐 답도 없어요. 그것까지 뭐 얘기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요. 뭐 고조선도 가려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니고, 현대 사회의 시각에서 우리가 배울 것만 배우면 되잖아요. 1971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 분명히 해야 돼요. 짜잘한 짜잘부리한 딴소리도 필요 없어. 만약에 뭐 누가 이상한 소설 쓰면서 무슨 백제 신라 드립치고 환단고기급의 무슨 이상한 무슨 옛날 얘기하면서 얘기한다? 걸으세요. 그냥 걸으세요. 왜 옛날에 고조선 때 호랑이 부족도 있고 곰 부족도 있었으면 곰 부족하고 호랑이 부족 살던 그 지역도 지역 감정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그 딴소리 하는 거야. 그냥 딴소리. 실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영호남의 그 지역 감정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한 그 주제 포인트를 흐려놓고 딴소리하고 어떻게든 그 물 흐리려고 하는 개소리예요, 그거. 그래서 그냥 듣지도 마세요, 그런 말. 실제로 1971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조선시대에도 있기는 있었대요. 그래봤자 어디냐면 평안도, 예를 들어 여기 평안도 이런 데 있죠, 조선시대에.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차별이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마지막쯤에 이제 영토 수복이 이루어진 지역 아닙니까? 그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한반도 전체를 먹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북쪽 경계 쪽에 있던 지역은 조금 지역 차별이 있었고, 실제로 좀 지역에 대해서 좀 편력을 가지고 좀 정책을 펼쳤던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조선시대 때도 없었던, 별로 없던 그 지역 감정이 무려 1971년에 박정희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선거부터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선시대에 지역 감정이 있던 게 1900년대, 2000년대까지 이어진 거면 모를까. 이어진 게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생긴 거면은 어차피 따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1971년 대통령 선거, 제7대 대통령 선거부터 지역 감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 7대 대통령 선거는요, 1987년에 대통령 선거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나세요? 노태 후보, YS, DJ, JP. 이게 1987년 직선제 이후에 대선했던 거 아닙니까? 이 대선 이전에 있었던
있었던 유일한 마지막 직접 선거입니다. 직선제가 뭐예요? 직접 선거예요. 직접 선거제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직접 투표해서 뽑는 그 직선제. 그게 1987년 직접 선거 개헌 이전까지는 마지막입니다. 이때가. 그 중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직접 선거가. 왜? 72년 10월에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을 발표하거든요. 유신헌법이 뭐예요? 대통령을 원래는 직접 국민이 가서 투표장에 가가지고 뽑잖아요. 근데 그게 이 직접 선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 도시별로 동 있잖아. 동. 뭐 예를 들어 광진구에 뭐 군자동 있고 화양동 있고 자양동 있고 막 그런 동마다 한 명. 농촌은 면 단위마다 한 명씩 뽑아요. 그렇게 전국에서 한 2,300에서 2,500명 정도를 뽑아놓고 여기 앉혀놓은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눈치 봐가면서 입맛에 맞게끔 투표를 했겠죠. 안 하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줘 터지니까 씹어졌습니다. 지역감정이 시작된 이 7대 대통령 선거,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던 거를 폐지해버리고 이런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투표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간접적으로 누군가가 대신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국민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들이 대신 투표를 한다 해서 간접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름도 어려워요. 보이세요 이거? 통일주체 국민의 단어도 어렵습니다 이거. 저는 간접선거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선거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다음 선거에서는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던 거죠. 박정희라는 인물이. 그죠? 그 이전까지는요. 자신이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선거를 나가서도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던 겁니다. 아무리 쿠데타로 집권을 했어도 실제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고 포퓰리즘 같은 양념도 적절하게 뿌려줬고 이러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선거까지는 자신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투표가 지금은 덜 하겠는데 뭐 지금도 뭐 선임들이 괜히 후임들한테 막 때리면서 뭐 누구 뽑아라 뭐 이런 게 있다고는 들었어요. 종종. 요즘은 거의 없겠죠. 그죠? 옛날에는 투표가 군대에서 하는 거는 비리가 진짜 많았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저 시대에는 누구를 뽑을지를 이미 좀 다 정해놨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일단 군인표를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박정희 후보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꽤 있었고 군인표도 먹고 들어가는 게 꽤 있었고 그러니까 투표가 애초에 유리한 게 있었어요. 박정희라는 인물이. 근데 가면 갈수록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사람들 족치면서 이제 중앙정보부가 설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 민심도 좀 안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지지율이 작살나는 이런 걱정이 있었겠죠. 자, 요 양반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까지의 과정을 좀 보기는 봐야겠죠.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1대부터 3대까지 해먹습니다. 근데 하야를 하죠. 뭘 일으켰어? 3.15 부정선거를 했단 말이야.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해서 그 다음에 4.19 혁명 부정선거를 한 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게 4.19 아닙니까? 4월 19일에. 그죠? 그리고 하야를 해요. 그 다음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4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왼쪽 이분은 누구죠? 장면입니다. 장면 총리. 저 4대 대통령 때는요.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였어요. 의원 내각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메르켈 총리 아줌마. 그 아줌마 되게 오래 해먹었잖아요. 독일도 그 메르켈 아줌마가 해먹는 기간 동안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으나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총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죠? 달리 말하면 이제 장면 총리라는 이 총리가 실질적으로 정부를 쥐락펴락하고 끌고 가는 것이고 윤보선 대통령은 좀 얼굴마담 느낌이에요. 사실은 실권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4대 대통령 정부라고 안 하고 장면 내각이라고 해요. 장면 내각. 이런 거 있잖아. 일본도 아베 내각, 기시다 내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마냥 장면 내각이라고 불렀던 시기예요. 근데 1960년 8월부터 몇 달 안 가요. 9개월 간 거야. 9개월. 왜? 5.16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1961년에. 옆에 장도영 씨예요. 아무튼 저 두 양반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싹 다 이제 장면 내각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어요. 국가재건최고회의. 이게 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든 다음에 처음에 의장이 저게 뭔지는 일단 둘째치고요. 저걸 만들고 이제 모든 정부의 실권을 다 얘네가 가져요. 이제 정부고 국회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사법부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모든 정부의 삼권 분립할 때 삼권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갖는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간다요 공화국이란. 야 거기 저기에 엮지 말아주세요. 저는 독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저렇게 탄생이 됐어요.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거죠.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와 법원 같은 그런 걸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근데 이때 처음에 이 두 양반이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장도영 씨랑 박정희 씨가 당시에 이 양반이 원래 의장이었고 이 양반은 부의장이었어요. 근데 부의장이 의장을 조집니다. 그리고 부의장이 의장이 돼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박정희라는 인물이 이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이 된 겁니다. 저게 뭐예요? 지금 상황이 뭐야?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정부고 뭐고 싹 다 갈아엎으려고 국가를 재건하는 최고회의다 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예요. 거기에 의장을 이 박정희라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61년부터 63년까지 합니다. 한 2년 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왕이에요, 사실상. 이 기간 동안 정말로. 저 3년 동안 박정희라는 인물은 의장,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하면서 아까 말한 그 삼권 분립의 3권을 다 가지고 쥐고 흔들었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 양반이 계속 해먹으면 민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케네디 만났을 때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직은. 의장인데도 미국의 대통령까지 만나러 갈 정도였으니 사실상 다 쥐고 있는 거죠. 국가의 모든 거를. 그죠? 민심이 계속 젓가락질을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제 명분을 자기가 잡으려고 한 거야. 나는 진짜로 이 국가가 개판이고 진짜 난리도 아니라서 내가 이 국가를 정말 재건하고 제대로 다시 갈아엎기 위해서 내가 잠시 동안만 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을 하는 거지 좀 있으면 진짜 대통령도 선거를 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실제로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접 선거를 합니다. 그게 1963년 10월이에요. 5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이때. 물론 63년이면은 이 양반이 이 쿠데타 일으킨 이후에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본인의 지지 기반, 본인이 뭔가 진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을 하면서 정말 이 국가가 재건되는 듯한 그런 느낌, 깡패 잡아다가 족치고 막 사회 클린, 사회 청소 거의 뭐 다이슨 느낌? 나는 진짜 이 사회의 다이슨이다.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클린함을 위해서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재건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기간을 한 2년 6개월 이상을 한 다음에 5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 당시 후보가 이제 박정희 후보와 4대 대선 때 대통령을 했던, 물론 장면 총리가 실질적 실권을 가지던 장면 내각 때 대통령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5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였어요. 근데 결과가 어마무시한 박빙이었습니다. 박정희 후보가 46.64, 윤보선 후보가 45.09였어요. 그럼 둘이 표 차이가 1.55%입니다. 엄청난 좁은 격차로 간신히 당선된 거야, 박정희 후보가 당시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역 감정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1963년 대선 때의 지역별 득표율이에요. 이 윤보선 후보가 당시 아산 출신이에요. 충남 아산, 천안 옆에 있어. 보면은 경남, 경북, 전남, 전북에서 전부 다 윤보선 후보보다 박정희 후보가 앞섭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은 별로 뭐 지역 감정 딱히 없었겠다라는 거를 봐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딱히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이 5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박정희 후보가 원래 같았으면 졌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군인표도 먹고 들어가는데 1.55%밖에 안 났잖아요, 지금 둘이서. 196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 국군이 전체가 60만 명이 있을 때예요. 전체 인구가 2,726만 명인데 전체 유권자, 그러니까 애들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 빼고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의 머릿수는 1298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60만 명이 군인이었습니다. 1298만 명에서 60만 명이면요, 한 4에서 5%예요. 전체 유권자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 4에서 5%를 차지하는 60만 명의 군인이 물론 100% 박정희 후보를 안 뽑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뽑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도 1.5%밖에 둘이 차이가 안 난 겁니다. 후달리겠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경제개발 5개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6대 대통령 선거를 또 해요. 여기서 이제 표 차이가 벌어집니다. 격차가 11%나 나요. 열심히 이제 경제개발 5개년도 하고 국가 진짜 갱생시키겠다,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득표율이 11%나 나요. 이때 1967년이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가 이제 5년이 딱 끝난 시점 아닙니까? 엄청난 시점이에요, 저 때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했을 때 63년도에는 9% 성장을 합니다. 고도 성장기였죠. 그리고
64년 9.5%, 65년 7.3%, 66년이 대박이에요. 12.0%를 찍습니다. 그리고 67년도에 대선을 치른 거예요. 박정희 후보 51.44, 윤보선 후보 40.93. 요런 이제 시기가 또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 독재 정권이다라는 의식은 이미 1960년대 초중반에도 있었어요. 근데도 11% 차이로 이긴 겁니다. 왜? 너무너무 못 살았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살았거든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진짜. 정말 답도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닌 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박정희라는 인물, 박정희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독재구 구간에. 그죠? 자, 이게 1967년도의 지지율입니다. 자, 보면은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원래는 어땠어요? 원래는 전남 전북이 57, 49였어요. 근데 44, 45로 내려갑니다. 왜? 왜 내려갔을까? 경제개발 5개년을 호남을 뒷전으로 두고 계획을 했거든요. 사실 그 특정 지역이 무조건 발전을 전국적으로 하는 게 좋죠. 좋은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으나 어찌되었든 저런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개발 5개년의 영향으로 인해서 호남의 지지율이 약간 내려갔다라고 볼 순 있겠어요. 다만 그렇다 한들 44, 45예요. 저거를 과연 지역 감정, 전남 전북 사람들이 영남 사람들을 미워하고 영남 사람들이 전남 전북 사람들을 미워해서 생긴 득표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거는 지역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 특정 호남 사람들이 저 박정희라는 인물을 지지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지, 이거는 지역 감정이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1971년 대선 7대 대선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시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후보예요. 이 양반의 대항마로 나왔던 게 김대중 후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DJ 김대중 후보를 DJ라고 불러야 되더라. 지금 10대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을 YS라고 부르고 김대중 대통령은 DJ라고 부르는 게 있어. 말하기가 쉽잖아. 그 DJ라고 그냥 할게요. 근데 이 DJ가 나이가 당시 48살이었어요. 엄청 젊었습니다. DJ가 나이가 젊었어요. 48살에 대통령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좀 당선 가능성이 꽤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양반들 중에 나이가 40대인 사람이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 역사상 사실상. 그렇지 않나요? 그죠? 지금도 약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너무 젊은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안 뽑으려고 합니다. 너무 젊은 후보자를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 후보자가 너무 젊은 사람이 나오는 거를 유권자들이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 이유야 이제 뭐 분석하기 나름이고 사람마다 뭐 전문가마다 말은 다를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선호하진 않아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옛날 1960, 70년대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양반 대통령 그만둘 때 나이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아니었어요? 어찌되었든 당시 DJ가 나이가 많이 젊었다. 그리고 당시 이 DJ 김대중이라는 인물은요 1963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뭐야 그러면? 정치를 한 지 8년밖에 안 된 거예요. 1963년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1971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니까 정치를 한 지가 8년밖에 안 된 거죠. 그런 거지. 게다가 국회의원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이 박정희라는 대통령 후보는 1961년에 쿠데타 일으키고, 물론 이 양반도 10년이 안 된 시점이긴 해요. 61년에 쿠데타 일으켰으니까 DJ가 국회의원이 된 거보다 그래봤자 2년 더 빠른 거야. 정치 경력이. 그러나 대통령을 이미 2번이나 해먹은 사람 아닙니까? 영향력이나 인지도나 여러 차원에서 여러 분야의 포인트에서 둘의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사이에서 근데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0%도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그래도 이겼으면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찌되어도 제로섬과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2% 빠지면 여기서 2%가 오르기 때문에 이 격차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거예요. 53에서 45를 빼면은 포인트 차이가 그럼 7.94, 8% 차이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박정희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 4%를 DJ가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4%만 데려와도. 그럼 45.25에서 4%를 플러스하니까 49.25잖아요. 근데 4%만 데려왔는데도 54.19에서 4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은 이 표 차이가 8%가 나도 실질적으로 그 8%의 체감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양당 구도고 딱 둘밖에 없으면 대선 구도가 저기 있는 사람 1%를 데려오면 2%의 효과가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표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봐야 돼. 여차하면 뒤집히는 거야. 당연히 후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그 4% 그래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막상막하의 대선 전체 8%지만 결국에는 4%만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이 선거가 어떤 선거냐면요. 3선 개헌을 해서 나간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법이 2번밖에 못해요. 2번. 내가 대통령을 지금 했어. 그럼 그 다음 선거에 또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선거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3선 3번을 나갈 수 있게 개헌을 조졌어.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3선 개헌을 한 거예요. 이때 욕을 어마무시하게 먹었어요. 하여튼 그 3선 개헌을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지지율도 또 깎아 먹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당선된 겁니다. 이 후달리는 대선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이 결과는 결과고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됐을 거 아닙니까? 시작이 됐을 때 얼마나 후달렸겠냐고. 전라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DJ가. 이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옛날에는 그게 먹혔어요. 연좌제 같은 것도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특정 뭐 종북좌파 이렇게 그냥 몰아 세워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 그냥 작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위력, 압박감, 이걸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예요. 옛날에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저 대선 시작하기 전부터 전라도 지역에 가가지고 DJ가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선전선동을 막 뿌렸어요. 겁을 막 주면서. 그리고 경상도에 가서는 호남 향후회의 명의를 도용합니다. 이런 명의를 도용해요. 중정이 당시에 이제 호남 향후회가 뭐냐면 이제 호남이 고향이신 분들의 모임 그런 거잖아요. 저 양반들은 호남 향후회는 이런 찌라시를 뿌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앙정보부가 이 호남 향후회의 명의로 이런 걸 막 뿌린 거야. 반대로 DJ도 똑같아요. 근데 DJ도 이미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실제로 수도권과 영남 위주로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윤보선 후보도 당시에 전라도표를 더 받았단 말이야. 67년도 되면은. 이거 복잡합니다. 63년도만 해도 전남 전북에서 박정희 후보가 57, 49를 받았어요. 근데 67년 대선에서는 44, 45가 된단 말이에요. 내려가죠. 윤보선 후보가 더 먹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미 저 1971년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도 전라도 쪽에서 경제개발 5개년에 대한 어떤 그 서운함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DJ가 가가지고 전라도만 푸대접을 받는다. 경상도 정권을 파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그러면 지금 한쪽에서는 중앙정보부 같은 기관 이용해가지고 배직거리 다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 호남 쪽에서 표 받아먹을 구석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거 이용하고, 지역감정을 서로 이용한 거예요. 지금 양쪽에서 박정희가 먼저 했다, DJ가 먼저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누가 먼저 했으면 한쪽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뭘 따지고 앉아 있어요. 양쪽 다 해놓고 뭘 따지고 앉아 있어. 자, 여기서 진짜 이제 대박 포인트가 뭐냐면요.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저렇게까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많고 많은 지역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주도도 있고 영남, 호남, 충청도, 강원도 수도권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 감정을 이용할 거면 전부 다 하든가 왜 여기랑 여기에서만 했느냐 이 말이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죠? 야,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저도 혹시나 해서 알아봤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2022년 12월 기준입니다. 진짜 최근이죠.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5,174만 명이에요. 근데 인천, 경기도, 서울을 다 합해서 수도권 인구가 2,598만 명입니다. 약 2,600만 명이에요. 절반이 넘죠.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아요. 절반 이상이. 근데 1970년 기준입니다. 1971년 대선 직전 통계예요. 1970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3,143만 명인데 영남이 1,280만, 호남이 500만이 살았습니다. 자, 서울은 552, 경기도는 335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인천이 없었어요. 인천광역시, 당시 인천 직할시라고 해요. 옛날에는 광역시를 직할시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 대선 전에는 인천이 경기도였어 그냥. 그러니까 경기도 인구에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인천 사람들은. 봐봐. 1970년에 서울이 552만 명이야. 경기도가 335만 명이에요. 부산 187만 명, 경상도 767만 명, 전라도 643만 명입니다. 그럼 뭐야 지금? 지금 당시 인구를 다 합해봐야 3,143만 명이라 그랬어요. 1970년 당시에 전체 인구가 3,143만 명인데 이 중에 수도권이 887만 명, 28%입니다. 근데 부산과 경상도를 다 합하면 954만 명이었어요. 호남은 643만 명. 인구가 꽤 되는 겁니다. 이 둘만 합해도. 그죠? 지금 둘 합하면 몇만 명이에요? 1,597만 명이네요. 딱 50%네 둘이 합해서. 3,143만 명의 50% 정도가 영호남에 집중이 되어 있던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둘이서 수도권만 집중해서 선거운동을 해서 될 선거가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지역감정을 일으켜서라도 당선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구가 영남은 늘었죠. 영남은 늘기
늘긴 했는데 호남은 줄었습니다. 호남은 옛날에 비해서 줄었어요. 근데 지금 둘이 합하면 1780만 명이에요. 그러면 옛날처럼 50%를 차지하던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지금 5100만이 넘는 인구에 1780만이니까 인구가 오히려 비율로만 따지면 줄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당시 인구 비율을 봤잖아요. 이제 DJ는 김대중 후보는 영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강원도, 충청도, 수도권에서 반독재, 박정희 후보에 대해서 독재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삼선 개헌까지 해가지고 대통령 해먹으려고 하는 그 박정희 후보를 싫어하는 유권자, 그리고 본인의 고향이었던 저 호남에서 표를 싹쓸이해서 이길 전략을 세웠겠죠. 그죠? 반대로 박정희 후보도 본인을 지지하는 지역, 본인을 지지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요 나머지 지역에서 모으고 본인의 고향 영남권을 싹쓸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런 지역감정 호소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무시가 답입니다. 만약에 특정 지역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특정 지역에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거 잘 된 일입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자꾸 그런 그 실제 현실에서 정부의 예산을 제대로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쓰는지를 판단해야죠. 그냥 자기네 고향 자기네 지역에 많이 들어오면 좋은 줄 알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당선되는 인간들이 뭔 짓거리 하겠어요. 길게 보면 답도 없는 짓거리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 뽑아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러거나 말거나 박정희 후보가 여기서 당선이 됐어요. 그죠? 당선되고 나서 이걸 만들죠. 유신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영원 무궁토로 본인이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도록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체육관 선거 체육관에 이제 동네에서 한 명씩 끄집어내가지고 온 사람들, 대의원이라고 하죠. 대의원. 그 양반들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접선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서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헌법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고 1년 만에 다시 대선을 합니다. 그래서 7대 대통령 선거가 71년인데 8대 대통령 선거가 돼요. 72년에. 이렇게 된 거야. 순서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7대 대통령이 됐어요. 약간의 표 차이로. 그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그 다음 체육관 선거를 해. 그 다음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요 선거로 당선된 거 이게 의미가 없잖아. 그냥 요거를 빨리 가는 거야. 일단은. 유신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체육관 선거를 해가지고. 이 체육관 선거에서 8대 대선이죠. 72년도에 박정희 후보가 99.92%로 당선됩니다. 저거로 당선돼요. 저건 찬성반대예요. 찬성반대 사실상. 그리고 유신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6년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4년이었어요. 지금은 5년이죠. 요 유신헌법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4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신헌법 만들고 나서는 6년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6년 뒤에 78년이죠. 일단은 6년 뒤였던 78년도에 또 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당선됩니다. 99.85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죠. 사실상 몇 달 뒤. 중정부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전두환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마무시한 시위가 시작되죠. 결국에 다들 아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뭐 짚고 넘어가진 말고 일단 이 양반이 해먹었잖아. 그죠? 이 양반이 해먹으면서 이제 어마무시한 시위가 일어나요. 결국에 87년도에 국민이 다시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 된다라고 노태우 후보가 이제 좀 쇼부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제가 돼요. 노태우 후보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었잖아요. 전두환 씨의 친구 아닙니까? 동료고 정치적 동반자고. 근데 다음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이제 자기가 좀 표를 받으려면은 DJ도 요구하고 YS도 요구하고 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그 직접 선거 제도 개헌을 노태우 후보도 전두환 씨한테 가가지고 좀 이거 하자 좀 이렇게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또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1987년에 직선제 개헌이 되고 실제로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을 하는 선거가 시작되죠.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1971년에 대선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은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87년까지. 이 16년이란 시간 동안에는 지역 감정이 있었다 한들 누군가가 구지구태여 더 선동을 하거나 구지구태여 더 찌라시를 뿌리거나 더 난리를 치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고 82년부터 3S 정책을 시작합니다. 3S 정책 뭔지 알죠?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 SSS 3S 정책이에요. 영화도 오지게 보게 만들고 에로 영화도 오지게 만들고 스포츠 프로야구나 이런 것도 하게 만들고 프로야구가 한국에서 1982년 저거 시작할 때 생긴 거예요. 당시에 이제 롯데랑 해태가 굉장한 좀 경쟁팀이었죠. 해태 타이거즈가 지금은 호남 쪽의 기아 타이거즈고 롯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영남 쪽에 있는 팀이죠. 서로 뭐 롯데 안 산다 해태 안 산다 이러면서 좀 불매운동하고 이런 일이 좀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사라질만 하면 또 안 사라지고 좀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고 노태우 정권으로 이제 가는 과정 1980년대 그때는 지역 감정이 좀 세밀해집니다. 세밀해져요. 자, DJ랑 YS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YS를 엄청나게 탄압합니다. 그죠? 이 양반이 거제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상도에서도 경상남도, 부산 이쪽 사람들이 좀 더 YS를 좋아하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경북으로도 가가지고 YS를 경북 사람들도 지지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어차피 호남 쪽이야 DJ를 뽑을 게 뻔하고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 당시 후보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노태우 후보 YS, DJ, JP 이 양반이 이제 대구 출신이고 이 양반은 거제도 출신 이 양반은 이제 호남 출신 이 양반은 충청도 사람이에요. 부여, 충남 부여. 근데 요 구도에서 전두환 정부 다음에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기를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YS가 근데 점점 영남 쪽 전체에서 지지하는 게 커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부터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게끔 만들려고 별의별 공작을 많이 했어요. 찌라시를 엄청나게 뿌렸어. 특히나 경북 쪽에서. 그래서 경북 쪽에서 노태우 후보가 지지율이 꽤 높았어요. 그 독재 정권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아무튼 간에 지금이야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솔직한 얘기로 전두환 정권을 거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노태우 후보가 지지를 많이 받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인권 탄압 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개박살내고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전두환 정권을 거의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왜? 삼조 호황이라는 어마무시한 개쌉 진짜 천운이 따랐기 때문에 저 삼조 호황이 뭐냐면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예요.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는 엄청난 고도 성장기가 시작됩니다. 진짜 살기 좋았어요. 경제 성장률이 1980년대 몇몇 년도는요. 경제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을 추월했습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같이 엄청나게 빨리 오르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답도 없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리 올 때도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저 때는 경제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을 추월할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상상을 해봐 자기들.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TV만 봤잖아. TV만. 그 TV에서 보여주는 거에 힘이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진짜로. 이러는 거야. TV만 키면 저 얘기를 하는 거야. TV만 켰다 하면 진짜 팩트긴 팩트예요. 이게 엄청난 경제 성장률이 있었고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특히나 뭐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전두환 정권도 저렇게 경제 성장이 있었던 건 팩트잖아요. 엄청난 저런 시기였어요. 옛날에는 TV도 보급이 많이 되었던 시절이고 국뽕이 거의 치사량이었습니다. 진짜로. 1988년 서울 올림픽도 개최지로 결정이 됐잖아요. 진짜 그 전두환 정권이 그래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마 서울올림픽 개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서울올림픽이 88년도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올림픽은 88년도에 하지만 올림픽이 이미 결정되는 거는 그 전 아닙니까? 81년도에 결정됩니다. 전두환이 대통령 해쳐먹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긴 한데 전두환이 정권을 이제 해먹기 시작하자마자 유치가 딱 된 거예요 또. 야 진짜 뭐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겁니다 진짜로.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전두환 정권을 거치고 198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전두환 씨의 인생 동반자 노태우 후보, YS, DJ, JP. 근데 김종필 씨가 당시 10%도 못 먹어요. 그 빼면 사실상 3파전이야. 노태우, YS, DJ. 사실상 3강구도였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봐야 돼. 지금 잘 들어야 돼, 이제. 진짜로. 정신 차려, 진짜.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전두환 정권을 반대하고 민주화를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노태우 후보보다는 YS랑 DJ를 좋아했겠죠. 근데 둘 다 좋아했어요. 둘 다 좋아했어. 둘 다. 그리고 둘 중 한 명이 단일화를 하라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한 명으로 단일화해라. 단일화를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 이 둘도 이 두 양반도 서로 단일화를 하니마니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둘 다 욕심이 그득그득해. 그래서 그 단일화 과정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뭐 고려대에서 뭐 서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걸 다 얘기하면은 지금 뭐 밤새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둘 다 욕심이 많아서 단일화가 안 돼요. 그리고 둘 다 나갑니다. 그리고 2차 지역 감정이 시작됩니다. 전라도 갔더니 전라도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YS가 여기 선거 유세 갔더만 막 돌던
던지고 막 집어 던지면서 막 DJ한테 후보 양보하고 다니라라고 막 네가 때려치고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나가게 하라고 막 그러고 경상도 여기 갔더니 DJ가 막 연설하러 갔더니 막 돌 날라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DJ 당신이 YS한테 후보 양보하라고 서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부질로 노태우 후보가 36.64%만으로 당선이 됩니다. 어부질로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 둘이서 단일화를 했으면 이 둘 중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단일화된 사람이 당선이 됐겠죠. 누가 봐도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선거예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양보를 안 했으니 이때 지역 감정이 한 번 더 폭발을 합니다. 야, 이때도 문재인 후보 40% 좀 넘지 않았어요? 문재인 후보 41.1%였네. 야, 이때는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5명 막 좀 그래도 인물 조금 좀 여러 명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40%를 넘게 먹었는데 노태우 후보가 36.64 먹고 대통령 당선이 된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자, 표가 큽니다. 표가 커요. 잘 보셔야 돼. 천천히 봅시다. 자, 서울권이에요. 노태우 후보가 29.95, YS 29.14, DJ 32.62, JP 8.2. 별 차이가 없었던 거야. 경기도로 가니까 노태우 41.44, YS 27, DJ 22, JP 8. 인천은 이때는 이제 인천광역시 직할시가 생겼을 때죠. 노태우 39.35, YS 29, DJ 21, JP 9. 강원도는 노태우 후보가 좀 많이 받네요. 59, YS 26, DJ 8, JP 5. 충북은 노태우 후보가 46, YS가 28, DJ 10, JP 13. 충남은 이제 JP의 고향이에요. 부여 사람이라서. 노태우 후보가 26.22, YS 16, DJ 12, JP 45. 대구 경북은 노태우 후보가 70, 66을 먹네요. YS가 24, 28. DJ는 22. 야, 저 때는 뭐 어마무시했습니다. 진짜. DJ 22, JP 22. 자, 부산 경남 노태우 후보 32, 41, YS 55, 51, DJ 94, JP 22. 자, 전북 전남 광주 노태우 후보 14, 84. YS가 110이에요. 야, 진짜 이게 어떻게 노태우한테는 14, 8, 4를 줬는데 YS가 그거보다 또 못 받지 저기서? 왜? 단일화를 할 줄 알았는데 단일화를 서로 안 했으니까 더 미운 거야. 대구, 경북,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고 호남도 마찬가지고 둘이서 단일화를 할 줄 알았는데 단일화를 안 했으니까 둘 다 미운 거예요. 그냥 둘 다 양쪽에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게 있던 겁니다. DJ가 83, 90, 94, JP는 뭐 0. 몇 %밖에 못 받았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과 강원, 충북, 충남, 제주도는 후보별 누가 1등을 한 지역이 따로따로 있기는 하지만 영호남을 빼면은 강원도에서만 노태우 후보가 50%를 넘지 모든 후보가 50% 넘은 데가 없어요. 강원도 빼면. 맞죠? 영호남 빼면. 근데 영호남 그리고 영남은 또 TK, PK. TK가 뭐야? 대구 경북. PK가 뭐야? 부산 경남. 옛날엔 부산을 푸산이라고 했어요. 푸산. PUSAN이었어요. 지금은 BUSAN일 건데 옛날에는 부산을 푸산이라고 했어. 푸산. 그래서 PK야 부산 경남이. 그리고 TK는 대구 경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데 대구 경북 TK는 이제 노태우 후보 자 고향이고 그래도 YS가 좀 먹었어. 와, DJ는 2%밖에 못 먹죠. 양쪽 다. 부산 경남은 이제 YS의 고향 거제도랑 가깝죠. 그래서 YS가 먹어도 노태우 후보도 꽤 먹어요. DJ는 94. 여기도 굉장히 낮습니다. 전남 전북도 노태우 14.8, YS 1밖에 못 받아요. DJ 83, 90 뭐 이렇게 받고 광주는 이제 노태우 4, YS 0.51, DJ 94.41 이렇게 받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결론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노태우 후보가 36.64, YS가 28, DJ가 27. 진짜 둘이서 지금 0.9%밖에 차이 안 나죠, 둘이. 즉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은 1971년 이후에 박정희, 김대중 후보 때문에 갑툭튀한 그 어마무시한 지역 감정이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YS, DJ, JP에 의해서 어마무시하게 다시 제대로 활활 부활한 거예요. 전기차 리튬 배터리 마냥 어마무시한 겁니다. 완전히 이때 개같이 부활했다고 봐야 돼. 개같이 부활. 그전에도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 8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1980년대 초중반에도 있었긴 한데 어마무시하게 극심해진 거는 또 한 번 이때다. 이게 8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요게. 근데 바로 1년 뒤에 88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근데 이때 노태우 후보의 민주정의당이 125석을 얻어요. 지금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이 300석이죠. 당시에는 국회의석 전체가 299석이었어요. 근데 299석의 과반이 되려면 딱
150석이에요. 299석이니까 깔끔하네. 150석이 나오면 과반인 거예요.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의 민주정의당이 299석 중에 125석을 얻습니다. YS의 정당은 59석, 김종필 총재의 정당은 35석, DJ의 평화민주당이 70석을 얻어요. 자, 과반 확보를 못하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이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300석 중에 180석 이상이 돼야만 뭐 되고 뭐 그런 게 많아요. 3분의 2가 돼야 되고 5분의 3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단순 과반으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국회가 단순 과반이야. 과반 뚫으면 끝이야. 299석이 전체 의석이라고 했어요. 150석이 과반이야. 근데 노태우 정부의 여당이 125석을 얻은 겁니다. 과반에 25석이 모자라죠? 자, 25석을 얻으려면은 요거 중에 하나만 가져와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짱구를 잘 굴려야 돼요. 아무나 데려오면은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사진을 보여드리긴 좀 그런데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게 참 보수 대통합의 시대가 열렸던 그 사건이 있어요. 임수경 씨 아세요? 임수경 씨? 임수경 씨. 요거 알아요? 임수경 방북 사건. 저런 거 알아요? 운동권에 있던 그 NL, 내셔널 리버럴. 이게 NL 세력이라고 해서 그 학생 운동권이 여러 세력이 있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NL도 있고 PD도 있고 뭐 많아.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NL이라는 그 마인드를 가진 학생 운동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 운동 세력이 좀 민족주의 성향이 좀 세요. 이 양반들이. NL이.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 NL들이 우리 민족을 지금 강대국들이 조종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독립을 못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독립을 못했다. 진정한 독립 죽을 때까지 못할 텐데 우리나라가 초패권 국가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불가능한 진정한 독립 미국이나 강대국이나 수많은 국가의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않아야 돼요. 이 양반들이 원하는 독립이 되려면. 글로벌 경제 시대에 다른 나라의 입김이 작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될 수가 있냐고요. 그런 시대가 불가능해요. 이제는 막상 미국도 중국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도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세상인데 어떻게 저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찌됐든 이 양반들은 이런 성향 가지고 있어. 진정한 독립이 안 됐다. 미국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고 미국 같은 강대국이 대한민국을 조종하고 있다. 실제로 그게 있기는 있습니다. 미국의 입김에 우리가 좀 흔들릴 때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중국도 눈치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 원래 그런 나라야.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가 당선된 이후에 민족이란 개념과 통일에 대한 염원 이런 게 좀 중요했었어. 저 NL이란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는 것도 그냥 설쳤던 게 아니에요. 저 양반들도 설칠 만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야. 워낙에 민족, 통일, 이산가족 요런 게 노태우 정권 초기에 화두였어요. 그런 게 있어서 19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태우 정권의 여당이 125석, 150석이 안 된 거죠. 과반이 안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태우 정권이 이제 머리를 굴려요. 짱구를 굴려. 여러 가지를 굴려. 내가 누구랑 합당을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이로울까? 뭐가 좋을까? YS한테도 물어보고 JP한테도 물어보고 DJ한테도 물어봐요. 근데 JP랑 YS가 화답을 해.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JP 셋이서 3당 합당을 하고 DJ만 합당을 안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3당 합당이에요. 여기서 이제 DJ가 왜 합당을 안 했느냐? 다음 대선에서 DJ는 본인이 당선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정치적 계산을. 근데 여기서 노태우랑 합당해가지고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지금 과거의 전두환 정권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라면서 이제 까면서 내가 이제 해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 양반들하고 내가 합당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게다가 호남에서 이미 먹고 들어가는 표가 어마무시한 사람이잖아요. DJ가. 그럼 상식선에서 나라도 간다요라도 다음 대선에서 내가 이기려면은 합당 쉽게 안 할 것 같아요. 나라도. 그죠? 근데 YS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YS는 다음 선거에서 본인이 당선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실제로 옛날에 둘이 같이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뭐 만나. 근데 그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DJ를 더 좋아했던 게 있어요. YS보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YS의 정당은 59석인데 DJ는 7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YS는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합당을 안 하면은 그냥 DJ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YS는. 그래서 YS는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본인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전라도에서 바닥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민주화 세력이라고 추앙받던 사람이잖아. 김대중, 김영삼은 1970, 80년대의 민주화 세력으로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산을 하는 거지. 호남을 빼고 나머지 지역을 내가 빨아먹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당 합당을 한 거예요. JP랑 같이 셋이서. 이거를 정치평론가나 정치학자분들도 호남을 고립시켰다라고 표현해요. 물론 그런 표현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솔직히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자, 14대 대통령 선거
포스터입니다. 정주영 정신의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대선에 나가셨던 자 YS와 DJ 그리고 우리 정주영 정신의 정주영 회장께서 이제 셋이서 나가셨어요. 실제로 1등한 지역을 보면요, 서울, 호남 빼고 다 이깁니다. YS가. 그리고 이 서울도 솔직히 YS가 36.41이에요. DJ가 37.74야. DJ가 이겨봤자 1.33 이긴 거예요. 그럼 다 진 거야. 호남 빼고 솔직한 얘기로. 엄청난 지역구도를 YS가 잘 활용하고 이용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때 이제 우리의 정주영 정신, 정주영 회장님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이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썰, 추정컨대 들리는 썰이에요. 팩트는 아니고 그 YS가 정주영 회장한테 단일화하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주영 후보가 거부합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YS 정권 잡자마자 집권 초기에 현대가 압수수색 당하고 개박살납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여기서 정치 보복 아니냐는 썰이 있는데 물론 이제 현대가 실제로 조금 문제를 일으킨 거가 이미 이제 그때 이제 잡힐 예정이었는데 잡힐 예정이었던 게 그냥 그때 잡힌 거다, 우연이다. 진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역구도가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점점 좀 이제 여기까지 옵니다. 이회창 씨, DJ 이인재 3파전이었습니다. 이때 뭐 병풍 사건, 정치적인 좀 추잡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김대중 후보 측에서 캠프에서 이회창 씨 아들 병역 비리가 있다. 근데 그거 라거든요, 사실은. 다 나왔어, 지금은. 그 병역 비리가 없다가 이제 팩트인데, 당시에 이제 그 이회창 씨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YS 때 총리였어요. 국무총리. 근데 YS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저격을 해 좀. 좀 그런 성격이야 좀. 이회창 씨가 당시에 그 YS 정권 때 감사원장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대쪽 감사원장, 청렴하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국정원, 당시엔 안기부죠. 안전기획부. 안기부까지 다 감사하고 막 다 조졌어. 이회창 씨가 그 이미지, 옛날에 그 이미지 정치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 되게 언론이 좀 양은 냄비처럼 보도를 하고 그랬어요. 뭔가 이회창 당시 감사원장이 안기부 조져 그러면은 막 우후죽순으로 안기부를 조지고 뭐 막 이런 걸 막 대서특필해주고 막 그런 게 있었어. 그렇게 대서특필하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이제 기용을 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까지 된 거예요, 이 양반이 감사원장 하다가. 근데 이회창 당시 총리가 원래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대통령을 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그러신 건가, 아니면 진짜로 신념이 그러셨던 건가 모르겠는데, 지금도 국무총리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유 권한을 총리가 다 안 씁니다. 웬만하면 대통령하고 회의해서 해요. 상의하고 한다고. 근데 이 이회창 씨는, 당시 이회창 총리는 진짜 그딴 거 다 무시하고 진짜 법에 규정된 법에 써져 있는 총리의 모든 권한을 그냥 혼자 다 쓰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그래도 되는 건 맞는데 당시 정치 문화상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YS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그래도 대통령인데 나랑 상의도 없이 아무리 법에 적혀 있어도 그거를 자기 멋대로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NSC 하죠, NSC. 총리를 빼버려. NSC 소집을 할 때도 총리를 빼버리고 회의를 해요, 일부러. 이런 대놓고 국민들 앞에 망신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대놓고 있었어, 막 그 당시에. 그래서 이회창 당시 총리가 나 이딴 식으로 허수아비 총리할 바에는 안 한다 그러면서 사퇴를 해요. 그러면서 정권 대통령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다. 대쪽 이회창, 청렴한 이회창, 신념의 이회창, 이런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어 갔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IMF가 터집니다. 우리 YS가 정권 지지율이 개박살이 납니다, 진짜로. IMF가 터지고 이제 고개 숙여 사죄하고. YS 정권을 기반으로 했던, YS가 당선될 때 이렇게 구도가 있었잖아요. DJ가 많이 받던 지역과 YS가 많이 받던 이 지역의 보수표, 굳이 얘기하자면 보수표인데 저것도 말이 보수지. DJ를 뽑은 사람이나 YS 뽑은 사람이나 다 거기에요. 사실 마인드가 별 차이가 없어. 그게 그냥 YS가 더 좋다 그러면 YS 찍는 거고, DJ가 더 좋다면 DJ 뽑는 거야. 근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진보표, 보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근데 이 표가 작살난 거야. 이 구도가 이제 깨져버린 거죠. 다음 대통령 선거, 이 이회창 DJ 이인재 구도, 여기서 YS 기반으로 표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회창 씨가, YS도 지금 정권 지지율 개박살을 났고 YS랑 사이가 안 좋았어도 YS를 뽑은 사람들 중에는 이회창 씨를 좋아하게 된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쫙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진 겁니다. YS가 개박살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이회창 씨가 정말 운빨 더럽게 없다. 안타까운 분이에요, 이 선생님, 이회창 선생님께서. 여기 보면 이인재 씨 있죠. 원래 같은 당이야. 원래는 이 둘 중에 한 명만 여기 있었어야 돼. 근데 왜 둘이 같이 있을까요? 자, 이제 그걸 설명드릴 건데, 경선이라고 하죠, 경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 내에서 가장 그 피터지게 싸웠던 게 이제 MB랑 박근혜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들어 MB랑 박근혜가 한 명만
둘만 나갈 수 있잖아요, 한나라당에서. 그래서 둘이 피 터지게 뭐 다스 얘기도 나오고 최순실 얘기도 이미 그때 2007년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 나온 거예요. 별의별 어떻게든 저 경선에서 1등을 해야만 그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니까. 자, 여기서 이회창 후보랑 이인재 후보가 같은 당이었어. 같은 당인데 이회창 씨가 이긴 거예요. 여기서 이회창 씨만 나오면 되는데 불복을 되게 좋아해. 불복을 하고 나와서 그 당을 나오고 자기가 당 만든 다음에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회창 씨의 표가 갈라지는 게 좀 있었던 겁니다, 또. 그래서 이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야, 저거 진짜 개바거든요, 저거. 이회창 씨가 38.74인데 DJ가 40이었어. 이인재가 19를 빨아가요. 이인재 씨가. 이회창 씨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야, 진짜로. 이거를 안 빨아갔으면 무조건이었거든요, 진짜로, 저 상황이. 여러모로. 물론 이 19.2%가 전부 다 이회창 씨한테서만 나왔다고 볼 순 없어요. 왜냐면 DJ도 정치를 오래 했고 DJ도 싫어하고 이회창 씨도 싫어하던 이인재 씨가 이 두 양반보단 젊잖아요. 한 열 몇 살 젊어.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그냥 뽑아보자 하면서 이제 빨린 거죠. DJ도 빨리고 이회창 씨도 빨리고. 근데 이회창 씨가 더 많이 빨렸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추정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결과를 보면요, 지역구도가 이제 어땠을까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도 DJ가 15% 이상을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호남은 이제 1, 3, 4니까 더 낮긴 한데 어찌되었든 각자의 어떤 지역구도가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보면은 영남에서 이회창 씨 표를 그대로 빨립니다. 지금 이인재 씨는 쓰지도 않았어요. 호남에서는 이인재 씨가 너무 적게 받아서 쓰지도 않았어 내가. 지금 보면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이회창 씨 표만 그대로 여기로 빨려. 그런 게 있어요. 이미 호남 같은 경우에는 당시만 해도 자기 고향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그런 좀, 저는 그런 건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 편인데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좀 기성세대들 사이에서 만연했을 때예요. 그래서 영남권에서 대통령 계속 나왔으니까 우리 호남에서도 나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장악되어 있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DJ한테 몰표주는 느낌이고. 뭐 근데요, 요 대선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요 대선 다음이 요거예요. 요 대선만 해도요, 지역구도가 많이 좀 점점 희석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점점 희석되어 간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 다음이 이제 MB랑 정동영 후보죠, 그죠? 여기를 거치면서요, 지역구도가 아예 깨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기성세대 분들은 지역구도 진짜 안 깨지거든요. 환장할 정도로. 근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즘 지역구도 많이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10대 애들한테 물어봐봐. 전라도 애들한테 물어봐봐. 경상도 애들한테 물어봐봐요. 전라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경상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거 이제 없어요. 요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기성세대들만 있는 거고요. 그나마 남아있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사실상 이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요 때는 좀 얘기가 달라요. 요때는 얘기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남에서 68.7, 30.82잖아요. 박근혜는 10.3, 89.21이잖아. 근데 이거를 보고 지역구도 지역 감정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영남권에서 많이 희석이 되는 느낌이 있다면 호남은 좀 아직도 희석이 안 되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퍼센트로만 지역 감정이 있냐 없냐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게, 본인이 나고 자라면서 그 분위기와 지역과 부모의 영향과 사회의 영향과 어떤 그 환경의 영향과 이런 거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영향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구도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역 구도만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는. 특히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 대박이죠? 19대 대선 후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는 얼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때는. 5명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라서 이때는 진짜 지역구도가 더 깨져요.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도 조금 더 먹어. 대구 경북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졌지만 호남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앞서긴 했거든요, 호남에서도. 근데 안철수 후보가 25%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역 감정이 있냐 없냐로만 따질 게 아닌 게, 지금 안철수 후보를 호남에서도 25%를 줬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2파전이야. 예를 들어 2파전이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2파전이야. 그러면 기왕이면은 우리 그래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우리 그래도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막상 5파전 되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철수도 호남에서 25% 빨아먹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형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그 거대 양당 전부 다 지금 대안을 갖고 있는 정당이 이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전 국민이 질렸어요, 이제. 씨부레 그냥. 질렸다고. 그냥 징글징글한 거야, 이제. 짜증나고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저 징글징글하고 정치하기
진짜 보기도 싫고 진짜 뉴스 보기도 싫고 개 같은 거 진짜 막 이제 징글징글해요 이제 사람들이. 근데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둘 말고 없어. 만약에 둘 말고 여러 명이 또 있었으면 모를까 둘밖에 없으면 결국에는 이제 뽑는 이유가 좀 단순해진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번 대선은 게다가 남녀 같은 경우에는 젊은 20, 30대는 남녀 갈라치기로도 투표를 했잖아요. 연병하고. 그런 아주 지역적이고 낮은 수준으로 투표를 하게 돼요. 유권자들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둘 다 뽑기 싫고 둘 다 짜증나고 그런 상황이 포퓰리즘이 더 잘 먹혀요. 다 징글징글할수록 포퓰리즘이 더 잘 먹힙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번 대선에 남녀 혐오 부추겨서 표 받아 먹으려고 한 정치꾼들 반성해야 됩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 말은 그럴듯하게 하겠지. 실제 여성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 남성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 뭐 20대 젊은 20, 30대 여성들이 그동안 뭐 힘들었고 20, 30대 남성들이 그동안 팽당해왔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남녀 혐오 부추겨가지고 표 받아 처먹으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여튼 잘도 해요. 뚫린 주둥아리라고. 그런 거에 선동돼서 남녀 혐오 같은 거로 투표하신 분들이 있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로. 정말로요. 자, 그리고 오늘 지역감정편 2023년 버전 2후 편입니다. 도대체 저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운동이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왜 생겼을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저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운동은요 1979년까지도 사실상 대한민국에 거의 없었습니다. 인생동 반자 좋게 차근아 간다요 후원자 왕가 허트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치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없어 성매주컷 콴타스틱 마티아스 리 병우리 인문학연대기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